네, 앞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고 그가 다른 사건 무기수로 수감 중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화성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에서 용의자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범으로 봐도 되는 건지, 30년 넘게 확인 못한 DNA 증거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는지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범죄학 박사인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거 뭐 하도 오래된 사건이라서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이제 피해자 발생한 시간이 86년 9월 15일입니다. 그 아시안 게임 개막식 그 하루 전날이었는데요. 네. 그 70대 그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된 것으로 시작을 해서 네. 약 5년 6년 정도 지속이 되어서 네. 91년 4월 중순경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10대, 20대뿐만이 아니고 또 60대, 70대에 그 걸쳐서 다양한 연령층에 있었고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범행의 그 수법이 상당히 잔혹했다. 네. 즉 그 피해자의 스타킹이라든가 속옷 등을 활용을 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덮는 거 하면 네. 특정 부위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상당히 그 성적인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가학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쇄살인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야간 통행도 스스로 주민들이 그 자제하고 네. 한국 사회 전체가 범죄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는 그와 같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 약 33년 전에 발생했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전부 여성이었고요. 그렇죠. 다 여성이었고 더군다나 화성의 3km 반경에서 네. 모두 발생을 했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듯 네. 지속적인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죠. 예, 총 1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8차와 10차는 이제 모방 범죄인 걸로 알려진 거죠. 일단 그 8차 범죄는 진범이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예. 이제 분명히 다른 범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10차 그 범죄는 범행의 수법 등으로 봐서 무엇인가 이제 다른 것이다. 이 역시 모방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적어도 8건은 지금 용의자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추정을 가능합니다만 네. 어쨌든 모두의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5차, 7차, 9차 범죄의 피해자의 DNA 발견된 것이 용의자의 것과 일치된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5차, 7차, 9차 범죄는 네. 용의자의 특정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사건들 1, 2, 3, 4차 그리고 마지막 10차는 좀 뭐 모방 범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 나머지 3건 말고 나머지 최소한 5건 이 부분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거예요? 아니면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동일 사건으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경찰 수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57명의 규모로 수사단을 꾸린 것도 네. 지금 확보된 증거를 다시 지금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다든가 또는 지금의 입장에서 이른바 그 동일성 프로파일링 정말 1인에 의해서 나머지 사건도 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네. 일견 봐서는 방법이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쇄살인에서 시그니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개인의 쌓인 네. 서명이 그 계속 독특하듯 한 사람의 범행의 행동 자체가 동일한데 지금 1차부터 나머지 것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정할 수가 분명히 있죠. 네. 네. 다만 이제 그것은 심리학적 평정일 뿐 정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또는 그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네. 그 시점에서의 알리바이의 특정이라든가 이것이 하나의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정말 기록적인 인원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기록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경찰 인원이 그 연 인원 200만 명 이상이 그 동원됐다고 하는 이런 네. 점이고요. 네. 더군다나 그 참고인 또는 용의자의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도 무려 뭐 2만 명 그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 진기록이었고 네. 물론 이제 지금 기준에 비추어서는 그때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절정 절차의 원칙이 조금 이완된 이런 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느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지문 조사라든가 또 DNA에 대한 검사의 대상도 뭐 수만 명이 있었던 것도 가능했던 점이고요. 상당히 또 특이했던 것은 이와 같이 그 용의자 참고인에 대한 대폭적인 수사가 이르다 보니까 예. 이 건과 관련 없이 다른 범죄의 발각이 된 이런 인원도 무려 1,5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수사 당국과
그다음에 그 사법당국에서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진풍경 아닌 진풍경적 기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화성 수사를 그 당시에 풀진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자들은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는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요번에 이제 첫 발생 이후 33년 그리고 마지막을 9차로 본다면은 그로부터도 29년인데요. 이게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것은 결국은 과학 수사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DNA 그 분석 기법이 수사 과정에 도입이 됐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네. 사실 뭐 연원적으로 보면 이제 그 198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그 염기서열 분석법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 상당히 그 대폭적으로 발전이 되었죠. 네. 예. 사실은 그 10여 년 전에도 그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에 있어서도 프랑스에서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의 DNA 분석 기법을 좀 얕잡아 봤었지만 그때에도 영아 살해의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할 만큼 상당히 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 사항도 그 과거와는 구별될 정도로 소위 그 DNA 그 시료도 개발이 됐고요. 네. 또 과거 같으면은 DNA를 채취할 그 시료 양이 충분했어야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소량이라도 가능한 이런 것으로 대폭 발전이 그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핵심적인 것은 2010년도에 예. DNA 관련된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서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고요. 네. 또 그 수용 단계에서는 이제 검찰 DNA로 채취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했다. 네. 그래서 그 과학적인 기술 발달뿐만이 아니고 법제도도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그 DNA 대조 기법이 법원이 인정하는 기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신뢰성도 그 있어야 되고 오차율도 알려져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그 과학적 기법이 터잡고 있는 분과학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그 DNA라고 하는 분명한 학문이 존재하고 예. 또 오차율도 0.01%로 그 알려져 있고요. 0.01%.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오차율이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차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염기 서열 우리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DNA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마다 DNA의 서열 구조가 그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증폭을 해서 대조군과 비교군을 특정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그 여부에 있어서는 뭐 국내외를 통틀어서 인정을 전혀 의문 없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증폭을 해서 대조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정도의 시료라도 그것을 증폭해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아민, 티민, 그 구토민, 시아닌 뭐 이런 염기 서열이 이건 좀 어렵고요. 네, 네. 30억 번 이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부위를 이제 증폭을 하게 되면 그 서열 구조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네. 생체 정보, 개인 식별 정보로서는 지문보다 오히려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그 세 곳의 그 사건 증거에서 동일한 DNA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오차율이 0.01%면은 뭐 한 곳이 이 사람 거다 하면은 좀 오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곳이 다 동일하다면 오차는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오차율은 뭐 0.0001%입니다. 그래서 사실 0.001%예요. 네, 거의 뭐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것은 이제 그 심증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분명히 일정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성폭행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기준에서 외력을 행사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직접 증거는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 부분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된다면 네. 네. 이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결국은 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성폭행에 관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음. 직접 증거가 아니고 이건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예. 네. 분명히 그 당사자의 자백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그 나온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 대상자가 이 사실은 적극 부인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자백을 안 할 경우에 그 진범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 당시에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그 목격자가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당시 몽타주와 지금 이 50대 이모 씨의 젊었을 때의 사진,
그걸 대조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뭐 영화에도 한 소재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그 예. 버스 기사께서 이 용의자의 인상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네. 몽타주도 이제 특정이 되었고요. 네. 만약에 뭐 저희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혹시 얼굴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그 저 용의자를 그 시점에서 네. 내가 어디서 봤다 또는 일상적인 직업은 어떤 것을 했는데 화성 부근에 특정적인 어떤 알리바이를 내가 알고 있다 예. 등등의 간접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직접 증거가 없다고 선치더라도 예. 증거의 그 종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뭐 이를테면 DNA 증거 그다음에 지금 그 간접 증거 혹시 만약에 용의자가 일정한 자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적어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재단하는 법적인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 신원 공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근데 신원 공개를 할 수는 있습니까?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피의자로서 입건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특강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 8조에 의하면 네. 세 가지 조건에 맞게 되면 즉 중대한 범죄이고 수단도 잔혹하고 네. 그러면 그것은 이번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범죄가 명백하다. 네. 그럼 만약에 DNA 증거로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익 목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 수년 동안 그 자유로운 그 동네의 분위기를 해할 뿐만이 아니고 범죄의 극단적인 공포를 치닫게 한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은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와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러한 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있을 법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 피의 사실 공표가 기소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의 그 관행에 비춰 본다면 이번 예. 사건은 공적 목적이 네.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공개가 이제 가능한데 네. 과연 오늘 아침에 그 경찰의 입장은 이 개인 정보라고 하는 보호의 측면에서 공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건 이해가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론과 공론을 통해서 예. 무엇인가 공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에 초점이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수사 실익도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과거에 그런 목격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공개할 실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범의 특징상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쇄살인의 피해자가 다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네. 네. 그렇다 본다면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나도 저 사람한테 당할 뻔했다라든가 네. 네. 저 사람의 일정한 또 범죄도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추가 정보 여죄 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 역시 그것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또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현재 복역이 시작된 시점이 이 용의자가 말이죠. 네. 부산 교도소에 1995년부터로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9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범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네. 설령 여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95년 이전이기 때문에 예. 성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되었다. 예. 그래서 그런 한계는 지금은 있겠죠. 그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소급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뭐 네. 늘어났지만,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그 네. 시점을 94년으로 계산을 해도 이미 다 도과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 거죠. 이게 네.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미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민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적인 이제 청구 자체는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가능은 합니다만 이 역시 소멸시효라고 하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 다음부터 3년 이내에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역시 또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민사적인 구제 자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진범으로 특정이 된다면 그로부터 3년 동안은 청구 권한은 생기겠네요.
그런데 일단 그 사건 자체가 이제 발생한 지 10년이 도과했고 또 그 3년이 그 도과 했기 때문에 범인이 안 잡혀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법리를 조금 달리 해석을 해서 예. 그 당사자가 내가 이를테면 인과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상태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누군지 몰랐다라고 네. 하는 법 논리를 한번 펼직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불법 행위에 대한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군요. 그 용의자가 1급 모범수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화성 진범으로 확인이 된다면 뭐 가석방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좀 뭐 충격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뭐 25년 이상 그 행영 생활을 합니다만 교도소 관계자에 의하면 1급 모범수였다. 네. 예. 근데 지금 뭐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유기징역이었으면 가석방의 대상이 충분히 될 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무기수이기 때문에 무기수는 가석방의 대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되나요? 네, 그럴 네.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모범수였고 또 이렇게 손재주가 있어서 이런 그 감자를 활용한 뭐 도예 활동에서 뭐 수상을 했다. 즉 이 예.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그 임기응변에 뭐 뛰어난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를테면 공격성과 가학성이 있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임기응변적으로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예. 20년 이상 1급 모범수로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용의자가 그 당시에 뭐 수사선상에 2만여 명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중 한 명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수사 그 당시 실무자에 의하면 그 용의 선상에는 없었던 사람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사 선상에 어느 상태에 이를테면 기록이 되거나 예. 이 사람하고 특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수사를 받았을 수도 있다. 네. 네. 그 과거에 이제 다른 연쇄 살인 사건 국내에 있었어도 20여 명 이상을 살해했지만 정작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했고요. 또 해외에서의 그 연쇄 살인 경우에도 이를테면 사소한 범죄, 뭐 그것이 절도일 수도 있고요. 교통법규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기록에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당사자로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용의자가 처제 살인 사건 범인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처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화성 사건의 범인일 것이다 이런 의심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서는 그런 뭐 용의점은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기가 3년이라고 이격이 돼 있고요. 네. 처제 그 살인 사건은 이제 94년 1월 청주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인데 네. 네. 다만 수법은 상당히 지금 생각해 봤더니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처제를 이를테면 수면제로 제압을 하고 나서 성폭행한 이후 네. 그 다음에 이제 둔기를 활용해서 끔찍하게 살해를 했는데 역시 그 속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네. 또 역시 그 다른 비닐 등으로 얼굴을 가려서 불과 그 범행 장소로부터 800m 안에 있는 이른바 그 창고에 이렇게 유기를 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범행의 동기도 분명히 이제 성적인 목적이 있고 살해의 방법도 피해자의 그 소지품을 활용했다고 하는 점, 네. 또 그 다음에 근처에 있었던 곳에 버렸다고 하는 점, 이 역시 그 방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연쇄살인범의 수법은 평생을 간다, 동일하다.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지금 평가할 땐 그렇다는 거죠. 그 네, 당시에는 그런 점을 의심하지 못했고요. 예, 의심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감식 그 담당자 역시 그때 너무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끔찍했다. 엽기적인 범죄였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같은 이른바 그 동일선상에 있는 용의자로서는 추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